대형 홈인테리어 회사 메나지에 다니는 24살의 시드니 루페는 평소 성실한 점원이었습니다. 입사한 이래 한 번도 말없이 결근한 적이 없었지만 11월 16일 연락이 끊긴 채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상사는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하다가 닿지 않자 루페의 어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어머니 또한 상사의 연락을 받고 딸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마찬가지로 실패하자 루페가 사는 담당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17일 경찰이 그녀의 임대주택을 방문하였습니다. 루페는 집에 없었고 그녀의 고양이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가지런했으며 안경과 지갑, 차 열쇠가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웃을 인터뷰했을 때 유의미한 증언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15일까지 매장에 출근했고 동료는 그녀가 틴더 앱에서 만난 사람과 데이트를 시작해 들떠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루페는 동성애자로 오드리라는 여성과 대화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루페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잡힌 위치는 링컨에서 남쪽으로 60여 킬로 떨어진 곳으로 15일 저녁 8시 반에 전원이 꺼졌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받아 틴더에서 루페의 대화 목록을 받아냅니다. 동료의 기억대로 오드리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과 14일 처음 대화했고 그날 첫 데이트를 했습니다. 15일 저녁 루페는 집에서 셀카를 찍은 후 SNS에 데이트 준비 완료라는 문구와 사진을 올렸습니다. 오드리를 만나러 가는 길 혹은 만난 이후 루페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드리의 연락처는 알 수 없었기에 경찰은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루페의 동료는 틴더에서 오드리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화를 나누다 데이트 약속을 잡았고 오드리의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전화번호의 위치를 확인하자 링컨에서 남쪽으로 60여 킬로 떨어진 도시 윌버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전화번호로 확인한 실제 이름은 베일리 보스웰이라는 여성이었고 경찰은 바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보스웰의 집은 다세대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는 듯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은 경찰에게 이 집엔 남녀 커플이 사는데 며칠 전부터 표백제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불평했습니다. 게다가 추운 11월에 에어컨을 켜고 있다며 수상하다고 전합니다. 다음 날 경찰은 수색영장을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고 집주인의 열쇠를 사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없었고 매운 표백제의 냄새만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경찰은 보스웰 커플이 도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1월 28일 경찰은 언론에 26세 베일리 보스웰과 58세 오브리트 레일의 커플 사진을 공개하며 수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커플은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보스웰은 15일 저녁 루페와 두 번째 데이트가 끝난 후 그녀를 친구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자친구 트레일은 루페가 안전하게 발견되기를 바란다며 기도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11월 30일 커플은 남쪽으로 도망쳐 미주리주의 한 모텔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들의 가방에선 지도와 침낭, 하이킹 신발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멕시코로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커플은 페이스북에서 말했듯 루페를 안전하게 친구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그 주말에 만날 약속까지 했지만 연락이 안 됐다며 더는 모른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스웰이 내려줬다는 친구의 집은 말할 수 없었고 경찰의 추궁에 그녀는 결국 남자친구가 살해했다는 진술을 합니다. FBI와 경찰 수색대는 커플의 위치 기록을 통해 16일 이후 이동한 동선을 파악하며 수색했고 12월 4일과 5일에 걸쳐 윌버에서 서쪽으로 떨어진 시골길에서 검은색 봉지에 쌓인 루페의 유해들을 찾아냈습니다. 총 13군데의 장소에서 루페는 14조각으로 잘려 속옷과 밧줄, 수갑, 개 목줄 같은 성 관련 장난감들과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실종 전날 SNS에 올렸던 사진과 같은 셔츠도 잘려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트레일은 처음 살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였으나 시체가 발견된 후 여러 번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혼자서 루페를 죽였다고 자백하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자백에서는 루페의 성적 판타지를 실현해 주려다 실수로 목 졸라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페는 관계하면서 목을 졸라달라고 했고 트레일은 힘 조절을 못해 그만 루페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루페가 목 졸림에 동의하는 영상을 녹화했다고 했습니다. 커플에게서 압수한 노트북엔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는 스프 필름들이 다수였습니다. 경찰의 신문에 트레일은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며 그들에게서 돈을 받고 필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살인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여성들은 돈을 받고 단지 죽은 척 연기를 하고 사실적으로 보이도록 꾸민다고 했습니다. 루페는 연기자였지만 실수로 결국 사망했다며 끝까지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주장했던 루페의 녹화 영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실수로 죽인 사람을 토막내 유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트레일의 진술로 루페의 휴대전화와 면허증, 신용카드를 공동묘지에서 찾았습니다. 보스웰은 자신은 전혀 살인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트레일은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지 살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수사관은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란 것을 밝혀내기 위해 철저히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브리 트레일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태어나면서 3살까지 부모의 학대를 받다가 할아버지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이혼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고 친모와 의붓아버지의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가난과 학대 속에 방치돼 청소년 시설과 위탁 가정을 전전하다 10대 때 무장강도 혐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후로 그는 여러 건의 범죄 기록이 있었지만 살인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베일리 보스웰은 유아기에 친부를 잃었지만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특히 농구에 재능을 보여 대학에서 농구 선수로 스카우트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약물에 빠져들었고 수차례 벌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결혼 생활 중에도 약물을 남용해 부부 사이는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보스웰이 임신했을 때 폭행을 했던 적이 있어 양육권 싸움에 불리했지만 약물 중독이 심했던 보스웰이 양육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혼 후 보스웰은 지금은 사라진 100페이지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트레일과 만났습니다. 둘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손발이 잘 맞았습니다. 보스웰은 채팅 앱에서 여자들을 꿰었고 한두 차례 데이트 후 성향을 파악한 뒤 집으로 끌어들여 동의하면 조금의 돈을 주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 길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경찰은 11월 14일 처음 루페와 보스웰이 만난 날 트레이도 함께 있었다는 호텔 직원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14일 오후 4시 3명이 함께 루페의 회사 근처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하는 모습이 호텔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오전 11시 반 보스웰과 트레일 커플은 루페 회사 근처 쇼핑몰에서 접이식 톱과 제초기, 식품 분쇄기를 샀습니다. 정오쯤엔 루페가 일하는 매장에 트레일이 들어섰고 루페의 뒤에서 어깨 너머로 그녀를 응시하다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여기서 쇠톱과 가위, 방수복, 칼,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와 쓰레기통을 샀습니다. 이날 오후 커플의 휴대전화 위치는 루페의 집 근처에서 한참 동안 머물렀습니다. 수사관은 하나씩 증거를 모아가며 결코 실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은 커플이 공모 후 대상을 물색했고 첫 번째 만남 이후 살인을 계획한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시드니 루페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오빠를 따라다니며 낚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스포츠에도 재능이 있어 농구와 골프를 즐겼지만 10대 후반에 척추측만증이 생겨 더는 좋아하는 스포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울해졌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메나즈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접속했던 틴더 앱에서 오들리라는 가면을 쓴 범죄자들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6월 검찰은 커플에게 살인 공모와 살인, 시신 훼손, 유기 혐의로 사형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다며 살인 공모와 살인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했고 시체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레일은 보스웰은 전혀 관련 없다며 그녀에게 무죄를 내려달라며 소리쳤습니다. 검찰은 범행 전 CCTV와 영수증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영수증의 품목 바코드는 루페의 시체가 담겨있던 비닐의 바코드와 일치한다는 것을 매장 점원이 증언했습니다. 루페가 살아있을 때 산 것들로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계획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절단 도구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루페가 발견된 장소에서 전선 조각이 흩어져 발견되었는데 트레일의 DNA가 나왔고 살인의 무죄를 주장하던 트레일은 결국 11월 15일 집에서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것을 인정했지만 끝까지 살해의 이유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3명의 여성이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증언대에 서서 커플은 여성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모습을 녹화해 영상을 팔아 부자가 되고 싶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틴더에서 보스웰과 대화했고 트레일을 만나 영상을 찍었습니다. 또한 트레일은 자신이 만든 커뮤니티에 가입시켰고 그녀들에게 규칙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주당 3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3시간마다 문자나 전화로 보고했고 트레일의 허락 아래 생활해야 했습니다. 성노예나 다름없었고 보스웰과 트레일에게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스웰과 트레일의 변호인은 그들의 불우한 시절을 강조하면서 사형을 면하려 감정에 호소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트레일의 변호인은 루페를 코카인을 사용하는 우울증 환자라며 그녀가 PC에 저장해둔 거친 성관계를 묘사한 밈을 보여주며 루페가 평소 그러한 성적 환상을 추구했다는 증거로 인용했습니다. 보스웰의 변호인은 2배나 나이가 많은 트레일에 의해 조종당해 루페를 꿰었을 뿐 그 이상의 역할은 없었다며 두 변호인 모두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려 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단 몇 시간 만에 트레일과 보스웰에게 1급 살인, 살인 공모, 시체 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에서도 보스웰이 직접 살인이나 훼손에 가담한 증거는 미미했지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보스웰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고 트레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트레일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신청하였으나 기각당했고 현재 사형수로 복역 중입니다.